누구는 얼굴이 가는 보살 같아 애교가 없네. 누구는 입술이 넓고 이마가 좁네. 그게 무슨 인물이냐? 태종께서 공려 선발을 마치고 황궁한 후 신하들에게 이렇게 불평하셨습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보낼 처녀들을 직접 보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며 태종이라는 분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대놓고 흠을 잡는 왕. 신하들 앞에서 거침없이 그런 말을 내뱉는 왕. 이것이 태종이었습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수업을 거르지 못하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11살 어린 아들에게도 엄격했던 분입니다. 저는 태종 시절의 기록들을 정리하며 그분이 얼마나 직설적이고 냉정한 분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수강궁이라는 궁궐 이름을 올렸는데 태종께서 그것이 남송 광종이 폐위당해 감금된 궁의 이름임을 지적하시며 신하들을 면박 주셨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식으로 신하들을 창피 주신 것입니다. 태종께서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셨고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지적하셨습니다. 세자의 스승들이 양녕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자 태종은 그들을 파면시키거나 질책했습니다. 서연의 어리석은 선비들이 양녕이 장차 임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위축되어 쓴말을 하지 못한다. 태종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자의 스승들에게조차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못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태종께서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녕을 폐쇄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셨고 왕자의 난을 일으킨 자신의 경험 때문에 양녕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하셨습니다. 원경왕후도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자신들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봐 끝까지 반대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충녕대군은 어땠을까요? 저는 충녕대군이 형 양녕대군과 나눴던 대화들을 기록으로 봤습니다. 형이 매형의 첩을 데려가려 할 때 충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척 중에서 서로 이같이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 번 말렸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형이 듣지 않자 계속해서 말린 겁니다. 이것이 동생의 충고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위한 명분 쌓기였을까요? 양녕이 기생어리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길에서 충녕을 마주쳤습니다. 양녕은 동생을 세우고 물었습니다. 어리의 일을 반드시 내가 아뢰었을 것이다. 충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죠. 하지만 양녕의 의심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은 양녕이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시중에게 물었습니다. 신체가 어떠한가? 그러자 충녕이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형에게 대놓고 충고를 한 겁니다. 종묘 제사를 앞둔 자리였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동생의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을 무시하는 태도였을까요? 태종께서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신하들이 바친 시를 보실 때였습니다. 시구가 노성한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는 대목에 이르자 태종은 양녕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다 라고요. 세자는 불만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노련한 신하들을 더 신뢰한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것은 세자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반면 충녕은 달랐습니다. 태종께서 양녕과 충녕을 비교하실 때 세자가 문무를 논하며 충녕은 용맹하지 못하다고 말하자 태종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두고 대의를 결단하는 데는 충녕대군에 견줄 사람이 없다. 세자 앞에서 동생을 두둔하신 겁니다. 세자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이었지만 태종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태종의 직설화법이었습니다.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아들 앞에서도 신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의령부원군 남제가 충녕대군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추상께서 잠저에 계실 때 내가 학문을 권하니 추상께서 왕자는 참여할 데가 없으니 학문은 하여
무엇하겠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군왕의 아들이 누가 임금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고요. 이 말을 나중에 들은 태종께서는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감하다. 그 늙은이가. 남제는 태종이 왕자였을 때부터 학문을 권하며 그가 왕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태종께서 그 말을 듣고 웃으신 것은 과거를 회상하며 남제의 성견지명을 인정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남제의 무모함을 지적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충령은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직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형은 방탕했고 동생은 모범적이었습니다. 태종은 두 아들을 비교하며 평가했고 충령은 그 평가에서 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양령은 폐세자가 되었고 충령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1418년 6월의 일입니다. 태종께서는 양령의 장인 기만로까지 외지로 유배 보내셨습니다. 양령이 폐위에 반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해 8월 태종께서는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습니다. 충령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을 닮았습니다. 실록에는 태종의 입이 험했고 세종이 부친을 닮아서 입이 좀 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세종의 성격과 화법이 태종과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께서 태종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왕위만이 아니었다고요. 직설적인 화법도, 냉정한 판단력도, 원칙주의적 성향도 모두 태종으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태종께서는 평생을 자신의 방식대로 사셨습니다. 효령 대군이 불교에 심취하자 신하들이 불평했지만 태종은 그건 효령의 취미생활인데 취미생활도 못하게 하라는 거냐며 신하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숭유억불의 서막을 연 태종이면서도 아들의 불교 신앙은 존중해준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종이 철선을 하자 우리 주상이 철선을 하다니 라며 기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편식이 심한 세종이 잠시 고기를 끄는 것을 보고 좋아하신 겁니다.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태종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냉혹한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였고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때로는 유연했으며 직설적이면서도 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런 아버지의 모든 면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태종이 신하들을 대하는 방식도 정치를 하는 방식도 말하는 방식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세종의 교과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이 왕이 된 후 아버지의 그 험한 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군도 때로는 냉정하고 직설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